2월까지도 6억 5천에서 왔대요. 3월 달까지도 그런 가격이 지금 10억이라는 게 말이 나더라. 나 진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광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크고 작은 대책만 모두 16차례.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강남 집값의 변동폭도 컸습니다. 돈줄을 막고 세금을 때렸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그래도 튀어올랐습니다. 소위 똘똘한 한 채로만 관심이 몰리면서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습니다. 세 분위기는 2018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과연 그럴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서울 집값은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12년 만에 최고로 뛰었습니다. 그런 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서민들의 허탈감은 컸는데요.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 한해 3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1호선 기준으로 59제곱미터는 9억 5천 선 정도 했었거든요. 그 구시선 대책점 마지막 팔린 게 12억 9천 정도가 9천 정도 팔렸는데 구시선 대책 이후에는 12억 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8%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값은 2% 정도만 올랐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 값은 각각 0.3%, 2.8%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꾸준한 서울 아파트에 부동산 투자가 몰렸고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뛰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 억제책을 펼치게 됐고요. 결국에 수요자들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용산이나 여의도 개발 호재와 함께 서울 지역의 수요자들의 집값 구매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6억 원대 그쳤지만 올해 들어 7억 원으로 올랐고 9월엔 8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세금 강화, 공급 확대 방안까지 나오고 나서야 상승세가 꺾였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셈법을 떠안게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2018년 서울 아파트 값이 12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홍인표 기자. 네. 역시 가격 상승을 주도한 건 강남이었습니다. 얼마나 올랐고 이렇게 강남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한몫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2018년 초부터 말까지 보면요, 이 강남과 서초, 이 송파와 강동 등 소위 강남권의 그 아파트 값 상승률은 7.58%에 달했습니다. 네. 특히 강동구는 10.04%로 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 양도세 등을 많이 물리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 몰린 겁니다. 지방에 있는 집들을 팔고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강남권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이 소위 똘똘한 한 채 이런 경향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수영 기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에다 그 용산이나 여의도 지역의 그 설익은 개발 계획도 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데 부채질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서 지상에 마이스 단지와 복합 쇼핑센터 등을 짓겠다면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계획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는데요.
박 시장은 서울 개발은 서울시장 권한이라면서 엇박자를 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용산과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는 한 달간 1% 넘게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예. 가격 상승세는 인근 지역인 마포구와 성동구 등으로 번졌는데요. 시세만 놓고 보면은 마포와 용산 또 양천구 등 인기 지역의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59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 기자. 네. 그리고 서울 집값의 상승 원인이 그 막대한 유동자금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한국은행과 금융지협회에 따르면요, 그 저금리 여파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1,1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올해 부동산 폭등을 이제 불러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부동산 불패라는 말처럼 그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심리 때문에 아파트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 또 투자 수요가 서울 수도권 등으로 집중되면서 주택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규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빠르게 내지 못하면서 3분기까지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껑충 뛴 서울 집값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정부가 9.13 대책 등 강한 대출 규제를 내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13 대책을 발표하고 또 저희가 9월 21일 그 주택 공급 대책 이것들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장은 지금 그 전에 과열 현상이 지금 진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림세는 주간 단위로 0.1% 미만에 불과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8천만 원이나 올랐는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도 채 안 떨어진 셈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8억 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은 3,475만 원. 24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절반만 쓰고 나머지를 모은다 해도 48년이나 걸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섭게 오른 서울 아파트 값에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 월급 전부를 꼬박 24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황 기자. 네. 그래서 정부 말만 믿고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화병이 났다는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요.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란 게 있는데 네.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게 그 지난해 같은 경우 6억 원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7억 원을 넘어서더니 9월 들어서는 이 8억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겁니다. 정말 집값 잡겠다는 정부만을 믿었던 그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화병이 날 정도로 원망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을 강화했는데 정부의 대책이 약발을 받은 걸까요? 11월부터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규제 대책의 골자와 서울 집값 하락에 미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수영 기자. 네. 그 9.13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대출을 조인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안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2주택자는 대출 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한 경우에만 각 지역별 LTV와 DTI 범위 안에서 집 한 채당 1억 원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각 지역별 LTV와 DTI 한도 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규제 지역 안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도 늘어나게 될 텐데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보통 이제 시가의 70%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억 원에 그 매매가 되는 아파트라면 보통 7억 원이 이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으면서 시세와 가깝게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특히 고가의 단독주택일 경우 이 반영률이 50% 미만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내야 하는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이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도 따로 내야 합니다. 국토부가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요. 세의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중에 2.1%인 약 2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20만 명, 즉 4명 중 3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자, 오 기자. 네. 여기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더 이상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죠? 네, 어려워졌습니다.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젠 빚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도 부담이 너무 커져서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후반을 넘어서 4%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 대책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마침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일단 11월 첫째 주에 보합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둘째 주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 3구는 10월 넷째 주부터 내림세로 접어들었는데요. 10월 넷째 주 강남 3구가 떨어지자 그 다음 주인 10월 마지막 주에 용산구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부터는 일명 마용성이라 불리는 성동구와 마포구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강남 3구 집값은 평균 0.16% 떨어졌습니다. 자, 미쳤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집값이 이렇게 상승세가 꺾인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도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대출 규제 같은 강력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책이 나왔고 금리 인상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다급했던 구매 심리가 대기 수요로 좀 안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게 집값 고공행진 기세를 꺾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네. 강력한 규제에다 신도시 개발이란 쌍끌이 전략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 관심사는 하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지입니다. 한편에서는 신도시 개발이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네. 먼저 새해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됩니다. 네. 한 가구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 DSR인데요. 네. 한마디로 대출 받기가 더 빡빡해지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네. 1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외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이 0.5에서 2.7%로, 그리고 3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에서 3.2%로 세율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또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사실상 해왔던 공정시장 가액도 현행 80%에서 85%로 5%포인트 인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규제책뿐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서울 집값은 물론 전국 집값 안정의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먼저 정부가 내놓은 신도시 개발 계획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지가 확정된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의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입니다. 모두 면적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입지인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에는 6만 6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남 교산에는 3만 2천 가구, 인천 계양에는 1만 7천 가구, 그리고 과천에는 7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들 지역 외에 서울과 수도권 내 소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도
32,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도심 유휴지 32곳을 개발해 19,000가구가 들어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GTX 사업의 조기 착공 등 선교통 후개발을 원칙으로 입주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대책이 2년 앞당겨집니다. 광역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내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에 이어서 새해 상반기에도 신도시가 추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자, 오 기자. 네.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지 어디입니까? 새해 상반기에 11만 가구가 추가로 선정돼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그 후보지로는 원래도 유력했었던 고양과 광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빠졌지만 그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일단 근접하고 또 교통 등을 감안할 때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국토부가 사전에 후보지가 유출된 때에는 아예 배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 기자. 3기 신도시가 기존 1, 2기 신도시와 구별되는 특징은 뭡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밝혔듯이 접근성입니다. 네. 기존 2기 신도시였던 이제 화성 동탄이나 파주 운정 같은 경우가 서울 도심지와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인기를 좀 많이 못 끌었는데요. 예. 결국 좋은 입지와 함께 이 교통망 확충이 신도시 성공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A가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신도시까지 지하철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 다른 특징은 그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 이런 특징도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즉 도시 안에서 이제 일자리가 충분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족 기능과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접근성인데요. 지금 GTX A 노선과 C 노선 같은 경우는 예타나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B 노선은 예타조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에 입주 때까지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자족 기능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3기 신도시 공급이 수요 분산이나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 기자. 네. 그런데 그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자마자 그 개발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만큼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정지 중에 하나인 남양주의 왕숙지구의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개발 제한 지구에 묶여 있었고 그래서 불판을 감수해왔는데 이제는 신도시 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려야 되냐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교통난을 우려해서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예정지마다 토지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반발 여론들을 잠재울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의 의미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 안정 효과가 없다는 의견, 그런 지적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 서울의 집값 상승은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양천 등 주요 지역이 이끌고 있다는 그런 분석 때문입니다. 예. 특히 강남권은 이제 좋은 일자리와 함께 상업과 교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데요. 이래 때문에 강남 불패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유일한 공급책인 지금 강남권 재건축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공급이 줄어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서울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3기 신도시가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는데 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서울 집값 상승은 결국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때문이죠. 네. 이 3기 신도시가 서울로 몰리는 일부 수요와 또 비싼 서울 집값을 피하려는 일부 수요를 이제 함께 흡수시켜서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2기 신도시였던 그 성남 판교의 경우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 첨단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 도시로 어느 정도 성공했듯이 이 3기 신도시가 교통망과 자족 도시 기능을 갖춘다면 앞으로 이 서울 집값 안정 효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성공은 교통과 일자리가 관건이 될 텐데요. 광역교통망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같은 업무 공간을 조속히 확충을 해야 서울주택 수요 분산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3기 신도시 효과는 5년은 지나야 가시될 텐데요. 자, 황 기자. 네. 정부의 규제와 공급 대책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서울 집값, 새해엔 안정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새해엔 서울 집값이 2018년처럼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값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요. 또 공시가격도 오르고 9억 원을 넘는 공시가격이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따로 이제 내야 합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더 이상 어려워졌고요. 또 26만 호 규모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주택 공급 물량도 확 늘어날 예정이라서 기존 매매 시장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시도 2022년까지 도로와 빗물 펌프장 등 서울 안에 있는 그 자투리 땅에 공공주택 8만 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민간 건설사들도 새해에는 그 38만 6천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인데 이게 2018년보다 74%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수영 기자. 네. 부동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2019년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한국은행이 부동산 전문가 170여 명에게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물었는데요. 예. 3명 중 2명이 서울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KB금융연구소도 비슷한 결론을 내놨는데요. 공인중개사 512명에게 2019년 집값 동향을 물었는데 4명 중 3명 이상이 떨어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예. 주택산업연구원은 새해 서울 아파트값이 1.6% 올라갈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이게 2018년 8%대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네. 전문가 얘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분양시장에는 일정 부분 수요자 움직임이 남아있겠지만 기존 주택 시장은 그동안 오른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나 정부의 수요 억제책,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황 기자. 네. 내년에 서울에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시라면 무조건 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세보다 이제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해엔 분양 물량이 대폭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존 집을 사셔야 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봄까지 가격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학군 수요와 이사철이 몰려있는 봄 이후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봄 이후에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이게 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2018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었을 겁니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억제와 세금 인상 등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의 다양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런 고강도 규제가 먹힌 탓인지 최근 집값은 잠잠해진 듯합니다. 여기에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새 부동산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이 될 것이라는 게 우세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집값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내심 안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를수록 더 튀어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 안도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